10월 첫날은 존총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일부 시간은 아는 만큼 누린다라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JCN 컴퍼니 법률회계 법인입니다.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네, 해피 추석입니다. 송편은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는데요. 어제 밤에 그 보름달 -1이네요. 그건 봤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예, 벌써 퇴근하면서. 크더라고요. 네, 네, 오늘 밤 되면 정말 둥근 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둥근 달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그렇게 좀 꽉 찼으면 좋겠는데 네. 스티뮬러스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도 또 지난주 한 주에도 굉장히 많이 프로그레스가 있었습니다.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언제 그랬냐 싶을 만큼 과거로 느껴지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최신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초에 그 민주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주축이 돼서 말하자면 지도부가 주축이 돼서 새로운 그 스티뮬러스 법안을 제시를 했고요. 제안을 했고 그걸 토대로 지금 그 백악관과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과거에는 말하자면 지도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것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상황이었었고 그 괴리가 꽤 큰 상황에서 이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차이가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데 공화당, 백악관 그리고 민주당 그랬을 때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네. 이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백악관하고 협상이 돼서 잘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하원은 물론이거니와 상원에서도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월요일 이후 화요일에도 그 문우신 재무장관과 펠로시 의장이 거의 1시간 동안 미팅을 했는데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서로 양자 간의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어제에도 90분 동안 하면서 나쁘진 않은데 통과는 안 되겠다 또는 뭐 우리가 타결은 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원래 그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민주당 자체적으로 하원에서 이걸 표결해서 통과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서 있었는데 타임라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루 더 미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원래는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더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그 밤에 또 오늘 아침이죠. 어제 밤이긴 했는데 백악관에서 백악관이 생각하는 또 수정안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게 아직 뭐 공식적으로 뭐 나왔다라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된 건데요. 그건 이제 1.6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네. 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와. 그래서 뭐 민주당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뭐 1200불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내용 그대로 들어가고요. 1차하고 비슷해요. 1차하고 비슷한데 차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펜던트에 대한 제약이 없다. 500불 디펜던트가 뭐 미성년 또는 뭐 17세 이하 자녀여야 된다라든가 이런 구분이 없다라는 게 있고 17살에서 24살까지가 못 받았었나? 아마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안에서는 그와 같은 제약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실업수당 관련해서도 600불의 연장안을 내년도 1월 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사실 우리가 구체적인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진 못했지만 대충 짐작했던 것이 공화당, 민주당 또한 뭐 백악관 민주당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으로서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괴리가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렇죠. 거의 1조 달러 한 9천억 불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이 수정된 히어로즈 액트 또는 뭐 히어로즈 액트 뭐 2.0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대략 한 4,500억 불 정도로 줄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건 민주당 쪽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건가요? 그런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 뭐 그 밖에 뭐 렌털 어시스턴스 그러니까 뭐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책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히어로즈 액트에도 있었던 내용이니까요.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올라온 자료, 오늘 아침에 올라온 자료까지 다 정리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민주공화가 접점을 찾지 못했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가 라이빌러티 이슈, 두 번째가 스테이트하고 이 CD에 대한 시정부에 대한 지원.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좁혀지면은 뭔가 좀 이렇게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그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놓고 보면 뭐 장밋빛 기대만을 갖기에는 워낙에 또 그때그때 벌어지는 또 전개되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 오늘 아침에 저도 네. 이제 오늘 아침 나오기 전에 기사를 확인하고 나온 건데 백악관에서 나온 그 1.6 트릴리언 달러의 항목 중에는 그 항목들을 따져보면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 금액이 대략 한 2,500억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차이가 절대값으로 봐도 그렇고 또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주정부에 대한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한 2천억 불 정도로 줄었으니까 원래는 뭐 1조 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또 장밋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말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빠진 거는 공화당의 입장이에요. 공화당은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 미치 매커넬 그 상원 원내대표의 의사는 우리는 백악관과 한 몸이고 같이 가겠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그 톤을 보면 2조 달러를 가는 거는 나는 그냥 아닐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걸 떠나서 내가 설득할 자신 없다인 거죠. 공화당의 이 각 의원들의 저 표심을 모아서 같이 갈 수 있을 자신이 없다라는 거고 네. 이미 지금 1.5에 대해서도 한 명 한 명 지금 그 반대 의견을 나타낸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백악관과 그 민주당이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의 단계로서 공화당의 각각의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의 문제도 또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될 거냐 앞으로 남은 이제 한 달 남은 거죠. 한 달 남은 사이에 될 거냐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9월 안에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나눴는데 10월도 불투명한 거네요, 결국은. 뭐 불투명이라는 게 꼭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정말 그간의 전개 상황을 놓고 보면 또 이제 뒤이어 뭐 다룰 내용이겠지만 네. 그 밖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정치권의 이슈라던가 또 그게 또 정책에 미치는 그런 그 영향 같은 것들을 놓고 보면 참 정말 다이나믹하구나 일단 첫째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게 각각이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할 수 없겠구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내용 중에서 200불 집불 카드가 있던데요. 그 카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지난 그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유세를 하면서 항상 유세를 하면서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들이 말하자면 화두가 되고 그게 한 토픽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시니어들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그 프리스크립션 드럭 그러니까 코페이를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카드 체크카드의 형태로 이걸 지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게 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거는 여전히 그 말이 나온 이후에도 좀 뭐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략 예산으로는 한 60조 그러니까 6.6 빌리언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부터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유세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뭐 10월 중에는 다 받아볼 수 있을 거다라는 식의 이제 언급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진행될지 또는 뭐 진행을 지금 준비하면서 뭐 별다른 난관이 없을지 그 부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중에 커멘트로 나오는 것이 이게 코페이를 부담해주는 또는 보조해주는 이런 거에 쓰는 예산보다 오히려 그냥 그런 어떤 제약 그 약값
정책 자체에 미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그쪽에 필요한 그런 더 필요한 예산 집행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거고요. 그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따져 봤을 때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떠세요? 이게 스케줄 상으로 저희가 대선이 11월 초인데 그 전까지 집행 여부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스티뮬러스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될 수 있죠, 당연히. 음. 이게 뭐 사실 협상만 제대로 타결이 된다면 네. 그 다음에 뭐 표결이나 이런 것들은 일사천리로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음. 그걸 함으로써 뭐 정말 우리가 1200불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아볼 수 있겠느냐, 물론 그거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어쩌면 대선 후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PPP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 뭐 SBA가 일을 안 한다라는,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이제 탕감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24주가 이제 지났죠. 네. 일찍 받은 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업주들 같은 경우는 뭐 4월 초 이렇게 받았으면 9월 중순부터는 이제 24주로 보더라도 그 커버드 피리어드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스티뮬러스 협상에서도 2차 PPP에 대한 것은 그다지 큰 어떤 이견이 없는 그런 항목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일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이 어떤 식으로 확정될 것인가를 더 지켜보려는 게 있을 것도 같고, 네. 그리고 24주가 지나기 전에는 물론 그 때까지는 급하게 그 탕감에 대한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그랬을 텐데, 네. 지난 입장에서도 봐도 여전히 이게 그 탕감의 조건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까다롭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앞에 지금 변수로 지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 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카톡 질문인데요. 1차를 좀 일찍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주로 예상하시다가 알고 계시다가 이제 24주로 늘어났는데 24주로 연장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다른 신청이 있어야 됐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전혀 자동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24주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24주가 목전인데, 그런데 15만 달러 이하는 전액 탕감을 하자라는 얘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합의된 건 없단 말이에요. 받으신 분들이 24주 목전에 두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하고 접촉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 네. 네. 그랬을 때 2차 스티뮬러스 협상의 결과까지는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뭐 15만 불은 무조건 탕감이다, 그거는 그 자체가 정말 그렇게 장밋빛으로 갈 거다라는 건 아니고, 네. 적어도 그와 같은 얘기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네. 그래서 15만 불을 탕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무조건 탕감이다라기보다는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믿어주겠다. 그리고 정부의 제한된, SBA의 제한된 인력을 결국은 인풋 대비 아웃풋을 감안하면 큰 덩어리에 있는 그 바로워드, 그런 비즈니스를 더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이런 이 15만 불 이하에 대해서는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었던 거죠. 네. 의견이었었던 거라서 보수적으로 본다는 것은 역시 내가 원래 그 탕감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그 규정을 지키는 걸로 가되 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2차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네. 설령 24주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은 기다려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은행하고 22주 차에 더 접어드신 분들, 뭐 이제 다음 주면 24주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SBA 관계자하고 접촉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SBA 관계자하고 직접 접촉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 은행 쪽에다가 이제 나 이제 탕감 과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거는 24주, 22주 뭐 상관없이 24주가 안 돼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뭐 어쨌거나 대비를 해놓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건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걸 은행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죠. 24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24주를 넘긴다는 것은 24주가 그 커버드 피리어드로서 네.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들 그게 뭐 급여가 됐건 아니면 렌트 뭐 유틸리티가 됐건 그때 피리어드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을 가지고 탕감액을 산정하겠다라는 거니까요. 네. 지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게 뭐 영향이 없는 거니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탕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벌써부터 이자가 붙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닐 것 같은데요. 이자가 붙었어요. 벌써부터. 네, 이자가 붙었어요. 네. 6개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네. 이미 이자가 붙어서 그것을 리턴해야 되는 페이 듀까지 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돈을 빌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숙제가 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인데 네. 어쨌거나 6개월이 지나고 이자가 발생이 되면서 근데 최종적으로 이걸 탕감받는다. 그러면 그 기간 탕감을 신청하고 그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의 인트레스트를 네. 웨이브를 해줄까 아니면 그거는 그거대로 내세요라고 할지 저는 전자일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야 뭐 말이 저도 되죠. 웨이브 쪽에 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도 시간 내에 네. 해결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자가 변호사님께서 발생하고 말씀해 있으니까. 주신 것 가운데서 한 가지 저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24주라는 것이 탕감을 받기 위해 쓰여지는 기간이지 탕감 신청을 하기 위한 기간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게 24주 이내라도 내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 내 탕감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4주를 넘겨도 상관없는 거고. 넘긴다는 거는 당연히 지금 넘겼으니까 24주까지 발생한 금액을 토대로 탕감 신청서를 작성해서 진행하는 거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네. 만약에 2차 PPP가 가능해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1차 PPP를 받으신 분들도 2차 PPP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아직 뭐 협의는 안 됐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15만 달러 미만이 탕감을 한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걸 염두에 두고 2차 PPP까지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말씀은 1차는 1차대로 결정이 될 것이고요. 네. 15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뭐 안 하거나 아니면 완화된 기준으로 뭐 한다라는 거니까 네. 그거하고 2차의 자격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특히 2차에 지금 진행되는 그 얘기, 양당에 공감되는 좀 더 스몰 비즈니스 포커스된 그리고 사용 방식에 있어서의 제약을 1차보다 더 완화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드린 질문이 잘못 말씀을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돌려서 말씀드리느라고 상당히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근데 뭐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들으시고 답변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아직까지 뭐 2차 PPP에 대해서 정리된 게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일단 그 1차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부터 좀 기다려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2차 그 전체 큰 패키지 외에 그냥 별도로 피스밀로 하자라는 게 또한 의견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거고 네. 큰 그림에서 큰 덩어리를 같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이슈로 다룰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뭐 그것도 사실 뭐 굉장히 최근 일인데 네. 이게 지난주였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선거 토론회 있고 또 그 뒤에 뭐 이런저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굉장히 큰 긴장이 고조되게 된 거죠. 이게 민주당의 입장은 어쨌거나 임기를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이라는 그 중차대한 일을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겠느냐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 네. 누가 됐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됐건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 바이든 후보가 됐건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그거였었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입장은 그게 아닌 거죠.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정치적으로 이 수프림 코트에서의 그 비율을 6대 3으로 함으로써 보수 우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선거 토론회에서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네. 이 대통령 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로 반응을 했었던 것이 나는 4년 임기의 대통령이지 3년 임기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또한 의무가 내 역할을 그 임기 동안에 충실히 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저는 이거를 사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말이 되는구나 생각했고 네. 반면 이제 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반대의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2016년도에는. 근데 이제 같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미치 매커넬 원내대표도 그렇고 네. 또 뭐 린지 그램이라는 유명한 그 상원 의원이 있는데 그렇죠. 그분도 2016년도에 그런 상황을 하면서 만약에 공화당 정부였으면 나 똑같은 거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감안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인준입니다. 그래서 지명이 됐으니까 이제 상원에서 인준을 해야 되는데 인준 과정까지 이게 무사히 갈 것이냐 또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 인준 과정, 상원의 인준 과정을 프랙티컬하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대통령 탄핵 절차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 탄핵의 어떤 근거가 뭐냐라는 건 이제 두 번째고 시간을 벌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 낸시 펠로시를 탄핵하는 그런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말하자면 긴장이 에스컬레이트되는 고조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법적인 사항이라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네네.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네. 상원에서 대법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하지 못하는 이게 프리즈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명을 못한다기보다 그런 그 임피치먼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 네. 다른 어떤 펜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올스톱이 되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 봐요. 아. 그러다 보니 그 기간을 감안했을 때 10월 말 11월 초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대법관 임명 절차도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납부 관련. 그렇죠. CPA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네네. 그렇게가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네.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알겠습니다. 전부 다 세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니 그러셨겠지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분이 마땅하지 않아서 갑자기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게 됐습니다. 대답이 궁금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질문이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불편한 질문 전혀 아닙니다. 네, 한 가지 또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질문이 아니 대통령을 흠집내려고 저런 질문하는 거야라는 생각은 정말 오해십니다. 누가 그렇게 그럴 생각할 것 의도도 같아요?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궁금할 뿐이에요. 그럼 이슈잖아요 지금. 어떤 이슈. 세법을 네. 활용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절대 그런 의도 없으니까 혹시라도 높아심 맞아요. 네, 의도가 수상하다 절대 이런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침마당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청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린다는 그런 타이틀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변호사 존청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에서 네. 관련 동영상들 벌써 영상이 몇 개나 올라와 있죠? 한번 세어보셨어요? 네, 한 100 몇 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밤에 안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바로 오늘 아침에 뜬 기사를 저녁에 올리시고 저녁에 뜬 기사를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번역해서 올리시고 요점 정리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을 한 10분 안에 정리를 해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한 줄 요약이 깔끔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천기 누설해도 되나요? 뭔데요? 저희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 이 원고를 네. 존청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서 이러이런 내용으로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시는데 대개는 이런 내용들을 서로 조율하게 되면 며칠 전에 받아요. 근데 변호사님께서는 그날 아침에 다 정리해서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까지
포함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까지 들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거 받아보면서 그럼 이분은 도대체 몇 시에 주무신 거야가 참 궁금할 정도로 몇 시에 일어났을까가 더 궁금하던데요. 네,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저 어느 분 그 변호사님께서 직접 다 직접 이렇게 하시죠. 찾아보시고 정리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들이요. 네. 이 내용이야 뭐 제가 하죠. 그러니까요. 하고. 근데 물론 좀 저 혼자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닐 경우에는 좀 범위가 크고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이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JCN 컴퍼니 법무회계 법인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아침마당 웹사이트 라디오코리아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아침마당 프로그램 소개란에 목요일 순서에 대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어뒀습니다.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 자산 vs 투자 자산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용기를 갖고 여쭤보는 건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절세 방법이라는 것이 회계사님 물어도 계시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프로세싱인가요? 예, 예. 이제 앞서 쉬는 시간 전에 말씀 시작했었던 우리가 네. 그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 뭐 회계사이면서 네. 또 저를 전문가로 봤을 때 제 주 전문 분야는 세법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어떤 절세에 대한 노력이라는 건 당연히 박수 받아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걸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누리는 거에 있어서 그게 비난을 받는다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도 그 뭐 굉장히 유명한 뭐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때 유명한 대법관이 계셨는데 얘기했던 게 판례를 쓰면서 거기서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지니아에 사시는 분이 네. 출퇴근을 하는데 뭐 톨로드를 갈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톨로드를 써서 빨리 가고 뭐 이렇게 돈 내고 갈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 로컬 거주민으로서 다른 길을 아는 거죠. 굉장히 차도 붐비지 않으면서 로컬 길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톨로드를 지나가면서 그 톨비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는 탈세를 한 거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해 퍼니시먼트,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벌금을 내야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대신에 내가 만약에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내 시간을 절약하건 돈을 절약하건 또는 나의 어떤 유틸리티 그러니까 그 좋은 경치를 보면서 갈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다면 그건 박수 받아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길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어야 하지 네. 누리는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였었던 거예요. 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그 뉴욕타임스 기사를 봤을 때에도 저는 적어도 그 텍스에 관한 한 조금 스트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의 굉장히 탐사 보도를 통해서 발견해낸 내용이.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었었죠. 2016년,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를 750불, 네. 750만 불도 아니고 75만 불도 아니고 750불만 냈다. 네. 세상에 이런 이 거부가 음. 라는 그런 자극적인 타이틀이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사 자체가 굉장히 길었어요. 저도 4개의 칼럼으로 들어와 있는데 전체를 보니까 그 레터지로 한 100페이지 나오는 그런 기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길다는 거를 자기들도 알았는지 요약본을 또 별도의 기사로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재밌게 봤는데 먼저 말씀해 주신 그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냐 그런 거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거는 굉장히 역시 전형적인 텍스 플래닝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만약에 이걸 개인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공제가 안 돼요.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나는 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컨대 집이죠. 물론 제한은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대해서 내가 관리비라던가 이런 것들 공제 못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소득세 줄이는데 못 쓰는 거죠.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 물론 뭐 기술적으로는 공제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퍼스널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이자만 공제가 되지 뭐 프로퍼티 텍스 이런 건 공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베스터로서 내가 말하자면 투자자로서 이 자산이 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 세븐 제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택이 있어요. 한 1995년쯤에 저택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여러 가족의 인터뷰들을 보면 뭐 아들들, 뭐 딸 있잖아요. 우리의 말하자면 리트리트, 그러니까 휴식의 공간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써왔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집이에요. 네. 그런데 그 집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 세컨 홈이고 그 저 베케이션 홈이니까 네. 퍼스널 프로퍼티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해서 거기에 들어간 말하자면 관리비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 거의 몇 천만 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공제를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본인 이름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회사가 구입한 형식이 되는 건가요?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어쨌거나 그 자산을 어떻게 내가 카테고라이즈 하느냐에 따라 네. 공제 여부 결국은 그게 이어지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손실, 비용을 내가 소득세를 줄이는데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는 거죠. 네. 그걸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물론 이게 정말 퍼스널 프로퍼티냐 아니면 이걸 비즈니스 자산으로 할 여지가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고 당연히 납세자로서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법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그 자체로서 완전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나간 게 있어요. 뭔데요?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건데 이게 앞서 제가 유적지 같은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말하자면 그 개발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든 좀 추가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역사회에서 불인당했대요. 안 된다. 이거는 이 의미가 있는 유서 깊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2016년인가에 이거를 아예 그렇게 말하자면 그 자산 그 프로퍼티의 그 카테고리를 바꿔서 유적지 이런 걸로 함으로써 도네이션 공제를 받았답니다. 그 자산 가액만큼을. 그러니까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선기관에 이렇게 도네이션 했을 때 추가의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추가의 혜택을 누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뭐 능력 있는 또는 적극적인 그런 어드바이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옆에서 그런 법률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죠, 당연히. 수백 명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주식에 손실이 있게 되면은 개인 손실로는 1년에 3,000불 정도밖에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캐피탈 투자 손실에 대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정도의 트랜잭션이 있는 것을 예상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손실액에 대해서 무제한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훨씬 더 플렉서블해진다라는 룸이 넓어지는 거죠. 예. 그런 식의 그것도 가만히 된 개념으로 거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밖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우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도 너무했다라는 게 논조인 거예요. 이게 같은 수준의 거부들을 놓고 보면 거의 0.001%의 거부에 해당이 되는데 그들의 말하자면 평균 유효세율이 대략 20 몇 %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때 당시까지의 수익을 놓고 보면 거의 한 4천억 불 정도를 더 낮게 낸 거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조. 뭐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더 역사상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니까 뭐 그런 경우에도 더 냈으면 더 냈어야 될 텐데 훨씬 덜 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텍스 플래닝 또는 절세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 밖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밸리드한 유의미한 그런 그 평가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90년도 이미 뭐 70년도 80년도에도 부동산 개발업체로 굉장히 큰 부를 일군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흔들려가지고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바고. 아틀란틱 시티.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게 나중에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으로부터 차감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NO에 뭐 해가지고 했었던 건데 그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2004년도 때까지는 말하자면 90년대의 그 손실들을 다 활용해서 이익을 업도록 그래서 소득세를 안 내게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그
TV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른 비즈니스들은 잘 못했지만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 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세금을 많이 냈어요. 음. 몇 천만 불의 세금을 냈는데 2010년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틀란틱 시티에 대한 투자가 실패를 하면서 네. 굉장히 큰 돈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 냈던 세금들을 돌려받는 데 쓴 건데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건 원래는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게 네.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네. 오바마 행정부에서 2009년에 굉장히 큰 또 세법 개정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그 돌아가는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줬어요. 오. 그래서 이번에 디베이트에서도 내가 이렇게 누린 건 당신들이 너희들이 만든 법 아니냐. 내가 누린 네. 거다. 이걸 왜 나한테 뭐라? 나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걸 잘 한 거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게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밸리드한 포인트라는 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컨플릭이 너무 많은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아틀란틱 시리에 있어서의 그 공제한 것도 감사가 열렸거든요. IRS 감사가 네. 열렸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끝났어요. 네. 그게 거의 7천만 불이 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프렌티스라는 것도 2014년, 15년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히트도 안 치고 뭐 더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에서 만기가 오는 여러 가지 론이라던가 몰기지 본인이 담보 제공한 이런 것들이 몇 억 불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퀘스천을 내는 부분은 과거에 본인이 개발업자였었을 때 여러 해외 뭐 터키를 얘기하고 필리핀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자면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협상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라이센스 피는 여전히 지금 받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어떤 인트레스트의 컨플릭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은 당연히 뭐 생각해볼 내용일 거라고 그렇겠죠. 보이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여기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아까 그렇게 그 본인이 손해 본 것을 나중에 이익 본 거하고 퉁칠 때 예. 그게 엔터티가 네. S코비어도 상관없습니까? 꼭 C코비어야 되는 겁니까? 개인, 그건 S 코퍼레이션이 되면 실제 소득세를 내는 건 개인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그렇죠. 개인도 됩니다. S도 상관없습니까? 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메이크쇼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많으나 시간 네. 관계상 요거는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면은 맞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청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